네, 지금부터 제129회 NRF IITP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실장 문선영입니다. 본 정책 세미나는 최신 학술 동향 및 전문 지식 제공을 통해서 재단과 IITP 직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는 물론 소관 업무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특별한 분을 저희가 연사로 모셨습니다.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이시고요. 강연 주제는 대한민국 우주개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입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이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강연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이신 이상률 원장님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항공공학으로 학부와 석사를 하셨고 프랑스 폴 사바티에 대학교에서 자동제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항우연에는 1990년에 입원하셨고요. 다목적 실용위성 5호 사업단 단장, 위성연구본부 본부장,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고 2021년에 항우연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2000년에 국민포장, 그리고 2007년에 과학기술 훈장 웅비장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률 원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상률입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에 걸쳐서 대한민국 우주개발, 또 제가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주개발에 대한 시작,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우주개발 현황, 세계의 우주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대한 향후 과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주 공간으로 가려고 하면 필히 이 지구의 중력, 그리고 또 이 대기층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림상으로는 로켓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걸로 간단하게 그려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은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 픽션이 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고요. 여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에 보면 주로 이제 스푸트니크 1호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개발이 있을 때까지 이제 간략한 그림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의 입장에서 본 부분이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가 2007년도에 러시아를 갔을 때 요 위에 있는 우표는 별도고요. 거리에 있던 사진을 찍었던 거거든요. 2007년이었습니다. 이게 50, 100, 150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 50이라는 게 1957년도 스푸트니크 올라간 지 50년도 되는 해. 그리고 러시아 우주 개발의 또 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롤레프라는 사람이 탄생 100주년, 그 다음에 로켓 방정식으로 유명한 치올콥스키 탄생 150주년, 이런 게 있고, 뒤쪽에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ICBM 쪽을 만들었던 미하일 양겔이라는 사람도 이 우주 개발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지구 주위에 지금 많은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고, 저희 저궤도라는 지구에 아주 가까운 분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GPS, 주기로 하면 한 12시간 걸리는 GPS 주변에 갈릴레오나 글로나스나 베이두나 이런 중궤도가 포진되어 있고, 지구 자전주기하고 똑같은 정지궤도가 한 35,786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궤도를 다 사용하고 이제 무덤으로서는 이제 거기보다 한 300km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게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만 또 군이라든가 이런
국방 쪽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발사한 이런 그 발사체도 공교롭게 러시아의 SS-19, 18 이런 쪽의 것들을 이용을 했고요.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RS-28 사르마트라는 것도 결국은 이쪽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5호 발사 같은 경우는 현히 이제 저희들이 사일로에서 사일로에서 발사가 되고요. 이 부분 자체는 이게 재생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혹시 재생이 그쪽에서 가능한가요? 이게 안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재생 버튼이 있을 텐데. 예. 여기 이제 사일로에서 이게 이제 밀고 나와서 사일로 바깥에서 점화가 되는 형태입니다. 아까 그 RS-28이라는 게 결국 이거의 개량형이고요. 저희들은 결국 이제 그 대륙간 탄도탄으로 이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방에 쓰이느냐, 뭐 평화적 목적에 쓰이느냐는 대표적인 이제 이중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가게 되면 이 ICBM의 특징이 3단 형태로 가게 되면 3단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로 위성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형태인데 실제로 무기로 쓸 때는 그게 이제 다탄두 핵미사일이 이제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R-36이라는 것들은 한 핵탄두 한 10개를 싣고 있고 지금 아까 그 RS-28 같은 경우는 15개까지를 실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ICBM을 얘기를 하지만 ICBM은 보통 발사를 해서 어떤 이 목표까지 가는 이런 형태고요. 이게 만약 궤도상에서 이제 동작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궤도를 돌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지구 반대로 돌 수도 있습니다. 뭐 지구상을 돌다가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인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주 공간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가 금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핵폭탄 같은 거를 둘 수는 없지만은 어떤 운동 에너지에 기반한 것들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이제 우리별 1호가 92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지난 한 30년 정도가 흘렀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많은 그 위성, 그다음에 발사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 기간이 약간 지연이 되고 한 부분은 있지만은 아마 당초 계획한 대로 쭉 국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온 나라들도 아마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우주 개발 자체는 아까 90년 초반에 시작됐지만은 본격적인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을 한 거는 96년에 최초 수립되었고요. 98년, 2000년, 2005년에 수정을 거쳤고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바뀌어서 2007년도 1차 계획 이후에 현재 2018년에 3차 계획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정지 궤도로는 한 발사 중량 3,500km까지 되는 위성, 그 다음에 이제 큐브셋이라고 해서 한 1km 정도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아리랑 시리즈 위성은 한 500km에서 2톤 가까이까지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뭐 한 3,500km 아래 위성들은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주 탐사를 위해서 이제 달 궤도선도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1989년도에 설립이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내부 혹은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많은 그 주요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항공우주 분야는 이런 연구 시설이 기반되지 않으면 연구 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 본원에 이제 위성 시험동, 지상 연소 시험 설비, 그다음에 위성 운영동을 한 관제 기반 시설이 있고, 또 그 나로우주센터에는 누리호 발사 시스템, 발사 통제 시스템, 추적 레이더 같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센터가 있고, 또 이제 제주도에 지금 이제 위성 통합운영센터나 제주 원격 촬영 수신 장비가 있고요. 우리가 달 궤도선 발사를 위해서 여주에 안테나 위치한 그 35m급의 국내 최대 심우주 지상국 안테나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우주 환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항우연 내부에 저희들이 그 위성 그 우주 환경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질량 특성, 진동, 음향 소음, 전자파, 그다음에 그 열진공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항우연 내부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마 안테나가 보일 텐데요. 저희들이 정지궤도용 그 안테나 9m급 2대, 그다음에 천리안 1호를 위한 13m급 1대, 그다음에 백업용 그 9m 안테나 하나, 저궤도에 대해서는 7.3m 안테나를 중심으로 13m 안테나 같은 것들을 항우연 내부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우리별 위성은 1992년도에 발사됐고 한 50km 정도가 되는 아주 작은 그리고 좀 저가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별 1호, 2호, 3호 이런 시리즈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과학기술 위성이라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 위성 1호, 2호, 3호는 실은 항우연이 사업을 총괄을 하고 실제 제작은 인공위성센터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위성 연구 개발에서 오랫동안 그 많은 투자를 한 게 그 다목적 실용 위성, 우리말로는 아리랑 위성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 코리아 멀티퍼포스 세틀라이트라고 해서 콤셋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 1호를 94년도에 개발해서 99년도에 발사했고, 2호를 2006년, 3호를 2012년, 5호를 2013년, 3A를 2015년도에 발사를 했고요. 현재로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다목적 실용위성 7호, 7A호를 비롯한 3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호 같은 경우는 5호 위성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장착하지 않고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그런 위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정지궤도는 그 GEO 컴셋이라고 영어로 하고요. 우리말로는 천리안 위성, 혹은 1호 같은 경우는 통신 해양 기상 위성, 2호 같은 경우는 정지궤도 복합 위성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호기 때는 프랑스하고 협력을 해서 한 2,500kg 규모의 위성을 개발을 했고, 이어서 그 천리안 2A호, 2B호 같은 경우는 국내 독자적으로 해서 3,500kg 위성 2대를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기술 자립도를 상당 부분 끌어올렸습니다. 그 앞에서 했던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실용급 인공위성의 현황을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1호는 저희들이 한 8년, 당초 임무 수명이 3년 정도였고 한 8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임무가 종료가 됐고요. 나머지 2호, 3호, 5호, 3A호, 그 다음에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그 다음에 정지궤도 3기는 현재 모두 동작 중입니다. 가장 오래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발사해서 올 7월 말이면 지금 16년째 운영을 하고 현재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급 인공위성 혹은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저가에 대비해서 이제 고비용의 어떤
고비용, 고신뢰성의 위성이라는 것은 이 위성 운영의 수명에서 보면 이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저가로 만든 것들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고, 반대로 이제 이런 실험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률적으로는 훨씬 작은 임무 수명을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임무 수명을 지금 훨씬 상회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 궤도선이 이제 올 8월 초에 이제 그 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달 궤도선 자체는 실제로 2007년 그 11월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사업 그 세부 실천 로드맵을 만들면서 달 궤도선 달 착륙을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선언이 됐고요. 2008년도에 최초의 한국형 달 탐사선에 대한 스타디를 했고, 그 부분이 약간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3, 4년 정도 더 있다가 기획 연구를 수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6년 1월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무게 때문에 약간의 기간 연장도 있었고 이랬는데 현재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 궤도선은 달 궤도의 100km 고도에서 1년 동안 이 극궤도 형태로 하게 되어 있고요. 발사 자체는 미국의 펠콘 9이라는 발사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펠콘 9이 보내주는 것은 여기 녹색 정도, 그러니까 한 발사 이후 한 40분 정도 남짓만 해주고, 나머지 이 빨간색은 저희들이 직접 궤도선을 조정을 해서 달까지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탑재체도 보면 한국에서 만든 항우연에서 만든 카메라 이후에 외에 나사에서 받은 카메라도 있고요. 천문연에서 만든 광시야 평강 카메라, 지자연에서 만든 또 감마선 분광기, 그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만든 달 자기 자력계, 그다음에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만든 우주 인터넷 시험 탑재체, 이런 6개의 탑재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주에 있는 안테나,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항우연 지상국을 기반으로 해서 나사 JPL, 그다음에 나사 JSC하고도 협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각종 과학 자료에 대한 것들은 또 사이언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제는 이제 S밴드를 사용하고 데이터 통신에는 X밴드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좀 멀고 소형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트 자체는 한 8.5메가bps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 달 궤도선에 대한 전이 궤적을 저희들이 표시를 한 건데요. 이게 여기가 지구고 달이 주변을 돕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가 한 38만 4,400km가 되는데, 보통 지구에서 달까지 직접 가거나 지구 주위를 한 3바퀴 반을 돌아서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직접 가게 되면 일주일 내외 한 3바퀴 반을 돌아가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들은 연료 부족 문제로 인해서 연료를 가장 줄이는 궤적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 궤적 자체가 달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태양 쪽으로 가서 지구하고 태양 간의 중력 평형점, 라그랑제 포인트 1번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 방향을 꺾어서 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는 기간이 한 4개월 반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달이 처음에 여기였는 데서 한 달에 한 번 가까이를 도니까 4바퀴 반을 도는 동안에 여기는 4바퀴 반 동안의 시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서 달과 랑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됩니다. 여기 달이고 이 궤적 하나하나가 이제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있는 각각의 발사 궤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는 8월 2일 발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는 8월 3일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이제 늦어지면서 한 칸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라그랑지 포인트 1으로 해서 하고 달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주변을. 그래서 그 달이 아까 네 바퀴를 도는 순간에 만나서 반 바퀴는 달을 같이 타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모이기 때문에 발사 날짜에 상관없이 도착 시간은 똑같은 궤적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4개월 반을 날아갈 때는 한 실제 거리로는 한 600만 킬로미터 정도를 날아가요. 여기서 이제 달을 만나서 2주를 같이 이렇게 쭉 가서 달의 남극 쪽을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착날이 아까 12월 16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달에 도착하면 실제로 들어가서 이 한 5번의 머뉴브를 통해서 100km를 줄이고 요 이제 임무궤도를 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는 12월 16일, 달에 이제 임무궤도를 만드는 거는 12월 31일. 그래서 2023년부터 실제로 임무를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목적 6호에 대한 형상이고요. 지금 5호가 어쨌든 수명을 지나서 하고 있지만은 여기 이제 솔라 패널이고 여기가 이제 레이더면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신호를 방사하고 받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다목적 3호하고 3A가 지금 동작 중이지만 다목적 7호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도 한 1.9톤에 육박하고 여기 이제 미러 사이즈 자체가 한 1.1m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한 3대 정도를 저희들이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아까 EAO, EBO를 우리가 국내 독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해서 공공복합 통신 목적의 천리안 3호를 현재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위성 자체가 발사를 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로 우주센터가 생겼지만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모든 위성은 해외 발사장에서 외국 발사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리랑 1호 같은 경우는 이 반덴버그라는 미국 쪽에서 발사를 했고요. 아리랑 2호는 러시아 북쪽의 플레세츠크, 3호 같은 경우는 일본 다네가시마, 5호하고 3A 과학위성 3호는 전부 이제 여기 돈바르스키라고 되어 있는 야선이라고 있는 러시아 발사장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코누르 발사장을 이용을 했고요. 우리벨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쪽을 한 게 있고, 천리안 1호, 2호, 2A호, 2B호 뭐 이런 쪽은 전부 지금 남미 기아나 쪽에서 발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달궤도선은 이제 미국 플로리다 이런 쪽에 돼 있고, 같은 나라에서 여러 곳에 발사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발사 방위각 자체가 안전을 고려할 때 얼마나 열려 있냐는 건데, 결국은 이제 남북극 궤도로는 원칙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덴버그에서 이런 방향으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 러시아 같으면 이쪽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그런 맥락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남미에 있는 프랑스랑 기아나에 있는 꾸르 쪽은 한 105도 이 전체 어느 방향을 쏘아도 다 가능하게 돼서 방위각 측면에서는 거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난 10월 22일 날 작년에 이제 누리호 1차 발사를 하면서 아쉽게 마지막 궤도의 투입에는 저희들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여하튼 지난 1차 발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저희들이 엔진을 포함한 이 누리호 시스템이 검증이 되었고 어쨌든 K로켓 누리호 자체가 우리나라 우주 시대를 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발사체 자체는 위성하고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협력이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위성보다는 조금 좀 느린 속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90년도에 고체 과학 로켓
그냥 지구 상공을 올라갔다가 탐색을 하고 내려오는 이 사운딩 로켓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2003년에 이제 그 액체 추진 과학 로켓, 이게 3단형이 아닙니다. 1단형 액체 추진 과학 로켓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로호가 러시아하고 합작으로 있었고, 이제 저희들이 누리호를 하면서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누리호 자체는 이제 길이가 한 47.2m고 200톤 정도 규모입니다. 탑재 중량은 지금 현재 700km에 1,500km 되어 있지만 실제 성능은 그보다는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에는 75톤 엔진 4기 묶음을 저희들이 쓰고 있고, 그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된 그 전체 액체 추진기관의 발사체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18년도에 요 위쪽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 엔진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가 있었고, 2009년부터 13년에 걸쳐서 나로호 발사가 있었습니다. 나로호 때는 요 전체 1단 부분이 러시아가 제공을 했고, 그 상단 부분을 한국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요약을 해놓은 걸 보여드리면, 이제 각 단에는 그 아래쪽에 연료 탱커, 케로신, 그 다음에 위쪽에 그 액체 산소, 산화제 탱커가 위치를 하고요. 1단에 4개 엔진, 2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료 탱커, 그 다음에 산화제 탱커,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료 탱커, 산화제 탱커고, 지난번 문제가 됐던 거는 3단의 산화제 탱커 내에 있는 그 헬륨 탱커, 지지부 자체가 파손이 돼서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비행이 마지막에 일어났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원인 파악을 했고, 다시 수리를 했고, 다시 이제 재검증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누리호 자체는 그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뭐 카이나 현대중공업,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두원 비롯한 뭐 여러 여기 보이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약간의 하청 개념의 업체까지 하게 되면 약 한 300개 기업 정도가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누리호 개발이 2010년 3월에 시작이 됐고, 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엔진이나 모든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구성품들을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엔진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더라도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설비를 만드는 데만 한 뭐 5년 이상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각종 연소기라든가 터보 펌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각 단의 엔진뿐이 아니라 이제 그 추진기관 시스템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75톤 엔진, 7톤 엔진, 그다음에 75톤 엔진에 4개 묶음, 그리고 후속 엔진 이런 것들을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모두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 뭐 누리호 발사 다 보셨겠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그때 했던 부분이고요. 이륙 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엄비리칼 타워에서 그 이제 물러나면서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지난번에 정상적으로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 하여튼 6월 15일 날 저희들이 뭐 지난번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47.2m라고 했는데, 타워는 이제 거의 그것보다 조금 더 높죠. 네.
실제로 이제 그 발사체는 수직으로 이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날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사체 방향을 약간 기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는 위성을 투입할 때는 이 보시겠지만 지구 대비해서 수평 방향으로 이 3단이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직으로 발사한 거를 수평 방향으로 꺾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공기 중에서 급격하게는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 중을 날아갈 때는 최소한 이렇게 최대한 이 바람하고 이렇게 방향을 일치시키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공기가 희박해졌을 때 이 각도를 좀 더 많이 꺾는 형태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이 한 124초 정도 타고 이제 낙하를 하고 그 다음에 페어링 2단 이런 형태로 낙하를 하고 3단은 원칙적으로는 이 낙하를 하지 않고 우주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발사하고 차이가 그 위에 성능 검정 위성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모사체만 있었고요. 그래서 성능 검정 위성 한 180kg짜리가 먼저 떨어지고 또 1.3톤 정도의 모사체가 떨어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 180kg의 위성에서 또 큐브 위성 4개가 위성에서 또 위성이 분리되는 이런 형태가 지난번하고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추적 입장에서 보면 한 170도 각도로 이제 쏘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노란색 각도로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하는 거는 나로우주센터 제주 추적소에 하게 되면 요 정도밖에 추적을 못 합니다. 그래서 3단 그 연소를 하고 뭐 특히 종료, 위성 분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다른 추적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팔라우 추적소라는 것들을 건설을 해서 여기에서 녹색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발사 이륙 순간부터 위성 분리 순간까지 완벽한 추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했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는 어떠냐 그러면 우주 분야의 정부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이제 지금 보면 이제 800억 달러 수준으로 되고 있고 국가 수도 80개국이 넘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정부 예산에 이제 민간하고 국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민간이 어쨌든 조금 더 많지만은 여전히 국방 분야의 그 수요가 상당히 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성 산업의 이제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과거하고 달리 요즘은 이제 1000개 이상의 위성이 매년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서는 상상을 못하던 일이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반 이상이 이제 상업용의 대형 그 컨스텔레이션, 우리말로 위성군 혹은 뭐 군집 위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난 10년 대비하면 위성 수로는 거의 뭐 5배 이상이 증가가 되고 정지 궤도 위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한 시장 매출의 3분의 1 이상 정도는 차지한다. 그리고 민간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매출의 80%는 정부 수요에 기반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소형 위성 자체의 활용도는 이제 더욱 증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형위성 뭐 컨스텔레이션 이게 약간 좀 뭐 2021년이지만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요. 뭐 이 사실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외에 원웹사도 있고 뭐 아마존, 텔레셋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점점 이제 그 발사 역량이라든가 위성 제작 역량들이 많은 나라가 보유하다 보니까 우주 탐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주 탐사라는 거는 정말 그 제한된 선진국 일부가 했는데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 금액도 한 1.7배가 증가가 되고 전체 임무 자체도 한 2.5개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에서도 이런 소형 위성에 대한 임무들이 막 많아지면서 지금 이제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달 탐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구에 가장 가까운 또 위성이다 보니까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거보다 한 7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발사체는 사실 1957년 이후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발사체를 만들겠다라는 그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도태되는 회사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체를 좀 개발을 잘 해서 내가 이 시장을 석권을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위성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위성을 소화해 주려고 하면 어쨌든 발사체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발사 어쨌든 어떤 론치 밸류 입장에서도 많은 증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만들까라는 경쟁이 이제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첫 인공위성은 57년도에 발사가 됐습니다.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쭉 우주 개발을 하면서 2000년 초중반까지도 인공위성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6,000개, 7,000개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올라가 봤자 숫자가 그냥 좀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57년에서 우리가 지금 2022년 정도 해서 한 64년, 65년 정도 흘렀는데 항공우주연구원이 만들어진 게 89년이거든요. 이게 공교롭게 딱 반절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한 반 정도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도 나름 열심히 했고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이제 특이할 게 1년에 올라가는 개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를 하기가 아까 같이 이제 좀 다른 양상이죠. 2021년은 찾아보니까 1,800개 이상이 이제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굉장히 어떤 다른 양상의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이거 자체는 점점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아주 최신 자료는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개발되고 나면 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개발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 이제 일단 재착륙을 하고 싱글 스테이지로 1단형 발사체를 하겠다라는 것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중 발사, 대형 공중 발사인데 그때 이제 이 창업자, 처음에 했던 사람이 아마 죽음으로써 조금 이제 낮춰진 것 같은데 그게 있고 엘렉트론은 이미 완전 자리를 잡아 있고 플래닛 랩도 자리 잡고 있고 이 스카이셋 이후에 이제 블랙 스카이나 이런 것들은 한 65km 위성이 지금 50cm 해상도를 구현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다파 주제로 이제 몇 년 전에 개발은 하진 않았지만 연구 개발로 이 방막형 어떤 그런 렌즈를 이용해서 한 직경 20m짜리의 광학계를 구성해서 정지 궤도에서 1m 해상도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엑스레이 내비게이션,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이 쭉 됐습니다. 그리고 사하 위성에서도 아까 우리가 다목적 5호, 6호 이런 게 이제 이런 위성들이죠. 고전적인 이런 거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소형으로 유사한 해송들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막 나타나고 일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후발주자지만 이제 UAE 같은 경우에서 이런 화성 탐사선도 보내고 우주 탐사도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무인 로켓으로 무인으로 공중 발사를 하고 자동으로 착륙을 해서 3시간마다 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눈에 보인다. 많이 보신 그 스타쉽 위쪽만 스타쉽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째로 하기도 하고 일단은 슈퍼앱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완전 재사용 발사체라는 거는 항공기처럼 되는 거죠. 발사하고 내려와서 별 고장이 없으면 연료 충전하고 또 쏘고 타겟을 지금 200만 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보다 못한 것들이 과거에 이것보다는 100배 이상 비쌌거든요. 이게 우리들은 거의 뭐 2천억, 2,500억 정도 이 정도 규모를 하려고 하면 그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건데 이제 낮춘다고 하고 있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펠콘 9에 쓰는 그 페어링 속에 한 60개가 들어갑니다. 60개가 차곡차곡 들어가서 이게 60개를 한꺼번에 발사를 하게 되고, 기당 가격은 지금 한 60만 불 정도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200개 이상을 지금 뭐 발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발사체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이제 한번 발사 가격 이제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규모죠. 작은 규모지만 뭐 한 그 250만 불, 뭐 아니면 1,000만 불 내외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끝도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게 그 뭐 1,200만 불에 뭐 1톤 정도를 쏘겠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 그 가격 대비하면 충분히 이제 것들이 있고, 그 일부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또 회사들은 발사체 전체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스타쉽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자체가 현재 펠콘 9의 그 페어링 볼륨하고 보시면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가장 싼 엘렉트론이 아까 이제 그 500만 불 이러는데, 가격이 이제 아까 이쪽으로 이것보다 더 낮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펠콘 9은 이미 이제 1단 재사용에 대해서는 2015년에 1단을 쏘고, 이걸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에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회수를 해서 다시 하는 거,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안정돼서 이미 하고 있고, 8월 초에 쏘는 우리 달궤도선을 쏘는 펠콘 9도 1단을 재사용한 발사체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이제 아폴로 계획했던 뭐 세턴 5하고 이 스타쉽이라는 규모, 어떻게 무엇보다 더 크죠. 더 크고 펠콘 9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월등하게 이제 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구 저궤도에 한 번에 150톤까지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하고는 많은 양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페로드 볼륨도 아까 작은 그림이 있었는데 좀 더 크게 하게 된다면 지금 한 145 세제곱미터가 한 1000 세제곱미터. 직경이 스타쉽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9미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속 지금 스타쉽 2.0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18m로 늘리겠다라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만 불이 타겟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펠콘 9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 착륙을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세웠는데, 이거는 공중에 정확하게 이쪽 이 타워 쪽으로 와서 일종의 젓가락 같은 형태로 옆에서 잡겠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 내려오는 거를 잡아서 하고 여기에서 아까 같이 바로 그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지금 목표로는 1시간 내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하고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제가 볼 때 그냥 수년 안에, 수년도 뭐 멀리가 아니라 빠르면 뭐 2, 3년 안에도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밑에 보면 이게 그 이륙 중량이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200톤인데 이건 아마 거의 한 5,000톤, 6,000톤 이런 규모거든요. 이 이륙 중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220톤급의 이 랩터 엔진을 뭐 최대한 33개까지 장착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20개, 안쪽에 10개,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들은 다시 또 3개 이렇게 해서 안쪽 요 부분은 이제 실제로 짐벌이 되는 쪽이고 바깥은 고정된 형태의 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미국하고
그 아폴로하고 경쟁을 할 때 그 구소련에서 N1이라는 로켓을 이제 그 당시에 했고요. 그때 들어가는 뭐 엔진이 같은 형태는 하지만 유사한 형태거든요. 무지하게 이제 결국은 이건 만들어진 적이 없죠. 근데 그거를 아까 어떻게 보면 이 슈퍼헤비라는 게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비교 자체에 대해서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리안 5 스타쉽 자체가 거의 아리안 5보다 크고 셔틀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고요. 펠콘 9 자체는 이제 높이는 되지만 이제 여기 비교해 보면 하고 얼마 전에 시도하다가 있는 그 SLS 그 나사가 만드는 것도 어떤 뭐 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N1, 세턴 5 이런 형태.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게 어쨌든 뭐 인류가 우주공간에 띄우는 거에 가장 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년에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나사가 퇴역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 넘기거나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달 쪽으로 이제 가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달 궤도에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스테이션을 만들고요. 지구 주변에 이제 ISS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달 궤도에 그 스테이션을 갖다 놓고 이제 달 자체를 과거와 달리 일회성으로 방문을 하는 쪽이 아니라 달하고 게이트웨이하고 지구 뭐 이런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달을 좀 더 심우주 하는 거에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스페이스X가 이제 저런 뭐 스타쉽, 슈퍼헤비 이런 거를 만들고 심지어 아까 직경 18m의 이제 스타쉽 2.0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화성에 인류를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화성 자체를 결국은 지구처럼 어떻게 환경을 바꾸겠다. 뭐 여기는 여전히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학자들 간에도 좀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 기술적으로 아직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목표로 어떤 화성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물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 운송 시스템의 규모, 가격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같이 스타쉽 지금 현재 만드는 게 아까 지구 저궤도 150톤 얘기를 했는데 아마 2.0을 만들게 되면 거의 아마 그거에 또 몇 배 이상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운송 가격을 절대적으로 낮춘 다음에 이제 어떤 좀 이런 화성을 어떤 유인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달을 기지화를 하면서 지금 아르테미스 쪽에 대한 것들을 하고요. 우리도 아르테미스 쪽에 어쨌든 협정국으로 사인은 했습니다. 후속 계획이 아직은 따라주지 않고요. 항원 내부도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고 정부 쪽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뭐 또 이제 2027년도에 이제 우주정거장이나 이런 것들이 퇴역을 하고 나면 뭐 그런 적도로 해서 아예 이제 스페이스 호텔 같은 것들을 해서 이건 이제 완전히 민간이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본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이 뒷받침되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벽이 발사 비용, 운송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어떤 스타쉽 같은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뭐 못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이 자체를 일부를 들고 가서 뭐 3D 프린팅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 자재를 들고 갈 수도 있고 우주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하는 거, 뭐 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공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이제 국토의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하고도 충돌하고 뭐 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밤이나 이렇게 그 구름이 끼거나 이렇게 되면 발전이 제대로 안 되는데 우주로 가면 이제 그 문제는 없어지거든요. 거의 뭐 항상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 발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뭐 환경에 대한 것도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한 거를 지구상으로 어떻게 전송을 할 거냐 이게 이제 하는 게 레이저나 뭐 우리 어떤 전파를 이용해서 무선 전력 전송을 한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현재 여기 뭐 제가 찾은 자료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영국도 한 2040년 이전에 이제 우주 공간에 이런 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라는 걸로 했고 아마 이 부분도 발사 문제라든가 운송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급속도로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2040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크게 보면 지난 30년 했던 거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냥 남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발사체 대형화하고 하겠다. 그래도 현재 지금 대형 발사체 하겠다라는 것은 차세대 발사체에서 우리가 좀 한 단계 당기는 쪽으로 제안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지궤도 위성, 다목적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소형 위성 이런 것들이 뭐 꾸준히 개발 요구는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KPS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 대응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에 빠져 있지만 뭐 식서지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달 착륙선, 소행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위성 쪽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했네. 식서지 대응을 위한 뭐 이런 위성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 이제 외국에 사는 것들의 보이는 쪽인 것들이고요. 아까 같이 어떤 좀 획기적인 어떤 혁신 기술에 대한 것들은 조금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르테미스 작년에 협정을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사인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대부분 기술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 항공연구원의 로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구체적인 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은 정지궤도의 3기의 위성 그리고 경사각 한 43도 정도 지구 동기 경사궤도 여기 지구 동기 경사궤도라는 것은 이 궤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은 정지궤도하고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큰 이런 큰 팔자 형태를 그리는 8개의 위성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상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겁니다. 이게 2035년까지 지금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3조 7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사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방하고 많이 몰려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음 그 대륙간 탄도탄으로 만든 것들은 공교롭게 우리 누리호의 연료 산화제제하고 똑같습니다. 액체산소 케로신을 썼어요. 그게 러시아 R7이라든가 미국의 아틀라스 ICBM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편한 게 연료 주입을 하는 것도 뭐 하고 크기도 높으니까 이게 무기로서 신속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찾기 시작했냐 하면 항상 저장 가능한 연료, 상온에서 이게 극저온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상온 저장 연료를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상온에서 저장은 되는데 단점은 독성이 강한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사산화 이질소, 뭐 UDMH 이런 계열을 쓰는데 그게 그 다음번에 이 무기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소련에서 받은 중국, 일본, 북한 이런 쪽은 전부 다 아직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북한이 만드는 고체 아닌 액체자는 다 그런 조합들입니다. 이게 독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액체가 어쨌든 연료를 주입해서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사실 넘어간 게 이제 고체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이나 이런 쪽은 무기 쪽은 고체, 뭐 민간은 이제 액체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는 아까 보셨겠지만 RS-28이라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액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형화하는 데는 또 액체가 유리하죠. 미사일 지침이 어쨌든 79년에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체로서 이제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기사에 났지만은 우리 나로우주센터에 여기 있으면 그 너머에 청석금이라는 위치에 이제 민간 우주 발사장을 지금 신설하는 게 계획이 됐습니다. 2020 한 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이제 국방부가 공중 해상 발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사하는 그 장소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고체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액체도 쓸 수 있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 석영 우주 포럼에서 이제 발사체 개발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궤도 위성 개발 따로, 정지궤도 위성 개발 따로, 그 다음에 우주 탐사 따로, 발사체 개발 따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누리호도 보면 저궤도 발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뭐 이제 달에 대한 건 있었지만 정지궤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차세대 발사체를 만들면 이왕 이거 만드는 거 우리나라 우주 계획을 성능상으로는 다 포괄하는 거를 통합해서 하자. 그리고 이제 저궤도, 정지궤도, 우주 탐사 발사체가 좀 전체 묶음으로 하자라는 거를 제가 작년 9월에 제안을 했고요. 이걸로 이제 진행을 했는 게 지금 현재 예타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뭐냐면 나로우주센터의 발사각 방위각 자체는 그 17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지궤도로 쏘는 거는 지리적으로 때문에 맞지 않고요.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제주도 남단에서 이 일본 여기 남부 쪽을 빠져서 태평양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그때 포럼 때 발표를 했고, 이거를 해서 지금 예타 진행 중인 거는 한국형 발사체 3단을 2단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 한 500km 기준으로 2.2톤을 지금 7톤 이상, 그 다음에 달 전위 궤도를 3단형 그대로 하게 되면 100km밖에 못 쏘는 거를 1800km 이 정도로 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외국의 아까 그런 혁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어떤 슈퍼헤비 스타쉽, 뭐 민간의 어떤 뭐 우주 호텔, 뭐 정말 어떤 달기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냐? 제 경험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여기에서 좀 더 어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거를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엔진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했던 건데 보면 그 일종의 R7이라는 게 아까 그 처음에 러시아가 처음 발사했던 그 발사체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케로신이거든요. 이 케로신 액체산소, 케롤락스, 그 다음에 액체수소, 액체산소, 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하이퍼골릭이라는 아까 그 저장성, 상온,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뭐 이런 거 많은 거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나로에 썼던 게 이제 굉장히 그 캐롤락스 중에서는 발전된 형태, 추력 200톤이 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틀라스에다가 1단을 러시아가 한동안 팔았어요. 그게 이제 RD-180이라는 같은 계열이지만 좀 더 강력한 엔진이고, 실제로 이제 RD-120이라는 게 중국이 가져가서 이 러시아 엔진인데, 이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중국, 인도인데, 이게 이제 현재 원래는 이게 이제 추력이 이제 한 100톤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걸 갖고 가서 지금 롱마치, 장정 5호, 6호, 7호, 8호 이렇게 쭉 하면서 중국의 주력으로 바꿨어요. 진공 추력 134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차세대 하고 있는 게 이 계열에서 진공 추력 100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이제 어떤 외국의 동향도 그래서 이제 있고요. 이미 사실 미국이 다른 쪽은 우주 탐사에서 웬만한 데는 다 갔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못 간 거지, 이 태양계 자체는 간 겁니다. 특히 더 대단한 거는 1977년에 보이저 1호하고 2호를 해서 지금 보이저 1호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간 1억 5천만 킬로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 경계점까지가 한 120배거든요. 180억 킬로미터인데 지금 보이저가 날아가고 있는 게 뭐 최근에 이제 약간 신호가 이상하다 뭐 좀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여하튼 지금 현재 한 230억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갔습니다. 44년 8개월 동안 살아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10년 간다고 해서 아무 대책 안 하면 10년, 20년 가도 제가 볼 때 이거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좀 볼 타이밍이 됐다. 특히 이제 우리가 로켓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 케미컬 로켓의 어떤 이 비추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몇백 수준이거든요. 제일 높은 어떤 수소가 450. 근데 결국은 이런 우리가 그 광속의 0.1%, 1%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비추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라는 거를 하게 된다라면 아까 같은 뭐 로켓에 우리가 100톤 뭐 이거에 다가 아닌 거죠. 그런 고민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게 뭐 이 얘기였는데요. 제목하고도 같지만 가버넌스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온통 신문에서 사람들이 뭐 가버넌스만 바꾸면 다 될 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버넌스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버넌스하고 물려서 우주개발 전문기관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절차, 그리고 특히 이제 산학년의 역할 조정,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우주산업화를 뉴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위성의 모든 게 다 부품이 수입입니다. 그럼 이거를 국내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영향도 주고 이런 어떤 전략을 통합해서 만들지 않으면 아까 같이 우리가 뭐 여전히 과거 형태의 변화나 발전은 있겠지만은 어떤 본질적인 혁신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대한민국 우주개발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충 제가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그 채팅창 통해 가지고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향후 우주 개발 협력 파트너가 미국 등 여타 다른 국가로 전환되는 건지 그 질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 사업 성과가 민간 활용 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파되고 이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하고 협력은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인공위성 분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발사체 쪽은 비교적 관련이 조금 있었는데 누리호 자체를 국내 우리가 독자로 해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협력 분야를 다변화할 수 있고 좀 더 우리 역량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될 어떤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주게 되면 저는 그걸 또 극복하게 되면 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민간에 대한 것들은 아까 그 누리호 개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300개 기업이란 얘기도 했고요. 위성을 개발하면서도 실은 그 항공우주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제작이나 이런 그 경우에 따라 어떤 상세 설계 부분은 이건 기업체 몫입니다. 그건 인공위성이든 발사체든 많은 부분이 동일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시험을 한다거나 그 최종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건 또 다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가 이미 많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산업화라는 하도에서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에 상당수를 산업체가 좀 더 가져가는 형태로 아마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떤 통합적인 어떤 새로운 전략이 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질의에 저희가 이제 사전 질의 사항을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발사체 기술은 굉장히 좀 다른 기술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게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보시기에 북한의 그 발사체 기술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북한이 발사체 기술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뭐 기초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는 아까 이제 북한 그 ICBM 액체 기반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장성 연료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원전은 러시아입니다. 예. 그거의 가장 발전된 형태는 러시아고 아까 그 우리가 드네프르라는 그 발사체를 소개했을 때 그게 이제 R-36이라는 거였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유즈노에라는 설계국에서 만든 거고 그걸 만든 사람이 양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빠져나간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또 이제 또 러시아도 또 그런 엔진 자체는 러시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러시아의 엔진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기술이 넘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전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발전의 어떤 단계로 보면 이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다가 무기화에 특화되어 있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조합을 쓰지 않거든요. 중국도 쓰다가 이제 아까 새로운 조합으로 이제 넘어갔고 옛날에 아리안4라는 발사체도 사실은 그 조합의 발사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점점 안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 발사체 성능 자체로는 뭐 상당한 수준이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호가 개발된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뒤질 게 없고요. 특히 이제 위성 기술로 가게 되면 이제 북한은 어떤 전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출 통제뿐 아니라 이제 기술 낙후로 인해 가지고 위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우리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많이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저도 질문이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마지막에 거버넌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국정과제가 항공우주청을 창립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가버넌스가 어느 정도 틀을 잡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신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30몇 년 동안을 지금 우주 개발에 인생을 바치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후배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질문입니다. 예, 이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우주 개발의 혁신에 있어서 진짜 과거에 우리나라에 좀 약간은 뭐 자랑일 수도 있고 비판이어서 한국형 빨리빨리라는 거. 저는 그거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은 정말 어떤 관련자, 이해 당사자, 뭐 저는 정부에서 정말 이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게 1년 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시간이 가도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그럼 후배 세대 사실 저는 아까 몇 가지 해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혁신 사례가 있기 전까지는 나도 그래도 뭐 정말 평생을 해서 그래도 우주 개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고 전문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뭔가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을 도대체 내가 한 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생각을 20년, 30년에 하지 않으면 미래 대비하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더라도 저는 정말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이라는 거는 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꿈을 안 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으로 그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뭐 혼자 꾸지 말고 옆에 이제 좀 더 같이 꿀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진짜 사람들 그 역량도 대단하고, 예, 뭐 또 누구보다도 빨리 학습하고 뭐 또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주 쪽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정말 후배들이 좀 더 정말 과감한 꿈을 가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사장님하고 한 두 가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오셔서 전략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저 원장님도 오셔서 전략이라는 걸 갖다가 가장 크게 또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면 예전 거하고 어떤 다른 전략 개념인지를 하나 좀 이래 해주시고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뉴 스페이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기존의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제 뭐 넘어가는 개념에서의 뉴 스페이스인지 그 개념도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뭐 전략이라는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제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몇 가지 이제 과거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 자체는 과거에 흔히 말하는 우주 분야의 우리가 발전은 전형적인 추격형이었습니다. 이미 선진국이 했는 거를 따라만 가면 됐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로켓 엔진 만들고 우리가 우주 공간에 올리고 이거 자체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뭐 스페이스X나 이런 걸 하고 그럼 뭐 올리는 것만으로 모든 게 되는 건가 하는 이런 것들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계획 자체가 이제 추격형으로는 쭉 나열을 해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데는 저는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뭐 기초연구라도 미리 하고 뭐 어떤 거는 또 추격형으로 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고 이게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의사결정 체계를 했는데 정말 전문 인력이 모여서야 됩니다. 예. 물론 최종적인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어떤 정부나 이런 체계상 어떤 의사결정 체계 상위에는 그게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기술 개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하고 이건 정말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흐트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이제 좀 패러렐해서 어떤 미래적인 거를 집어넣고 좀 주기적으로 해서 유연하게 전문가 위주의 이제 결정하는 쪽으로 짜야 된다는 게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싶고요. 뭐 구체적인 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것 같고 그 뉴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럼 뉴스페이스니까 과거는 올드스페이스 아니냐. 그래서 올드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차이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정부가 이런 모든 우주 개발을 발주를 했고 정부가 발주를 안 하면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민간에서 그거를 경제적 이익도 없는 걸 자기들이 하죠. 아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주 호텔. 우주 호텔을 과거에 정부가 우주 호텔 만들어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걸 자기들이 왜 만들겠어요. 근데 지금은 뭘 받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주 호텔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지만은 그 우주 호텔에 충분히 그만큼 숙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잘 받아서 유치하면 수지가 맞겠다. 이런 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스페이스 마이닝이라고 우주 광산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 사이키라는 그 소행성을 미국 나사 탐사선이 우리 달궤도선보다 하루 일찍 가려고 하다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 소행성은 완전히 광물 덩어리로 이루어진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광물을 하나만 잡아오면 그 속에 뭐 기검석이든 뭐 막 이런 게 있으면 소행성 하나만 잘 가져오면 막 되는 거예요. 그건 경제적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뉴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페이스가 정부 주도로 하는 우주 개발을 민간이 자기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 투자도 유치하고 거기서 이윤도 만들고 하는 게 뉴스페이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은 지금 어떤 추세가 있냐면 뉴스페이스는 민간이 하니 정부가 하던 모든 계획을 민간한테 다오. 이건 사실은 조금은 이제 뉴스페이스 본질하고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약간의 맞는 모델, 뭐 아마 당분간은 중간에 약간 어떤 중간 과정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어쨌든 산업체를 지원하고 또 그런 트렌드로 가는 거는 저는 뭐 우리 정부 부처나 우리 출연연 기관들이 최대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시간 채팅으로 저희 질문 들은 게 또 세 개 정도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는 우주 개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 R&D를 전부 다 우주 개발에 투입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인력 상황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변 3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한국, 이렇게 동아시아 3국이 협력해서 우주 개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전략 얘기를 했는데 여러 방법을 검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정부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사업이 구상이 되고 기획 연구를 하고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예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예산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겟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목표 연도를 정말 급한 거를 조금 더 당기고 급하지 않은 거 조금 밀고 이런 조정을 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까 그 단위 사업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질문하신 분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국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국제협력을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안하신 동아시아 3국의 일본, 중국, 한국의 우주 개발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은 자기 독자의 영역을 이미 구축을 했고 소위 말해서 수준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아직 한참 아래로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범위 자체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하게 가져갔고 이러기 때문에 아시아 쪽의 그 협력은 여러모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또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 협력보다는 당분간은 저희들은 그 서구 쪽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위주의 지금까지 협력 위주를 저는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아시아에 이런 어떤 큰 방향 전환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때 가서는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귀중한 강연해 주신 우리 이상열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